출혈시의 대안과 그 개념에 관해서 이제까지 수혈과 혈액제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해왔지만 출혈시의 문제점과 시비를 고려할 때 의사 입장에서 의학적인 대안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그 점에 관해서 언급해야 할 사람이 링거 주사익으로 널리 알려진 시설 링거이다. 링거 주사익이야말로 1982년 오랭고생 끝에 발명한 생리적인 전해 질병이다. 여기서 링거 주사익 발견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어떤 동물의 심장 실험을 하고 있었을 때 동물에서 적출한 심장은 일반적으로 생리 식염수에 의존한다. 그러면 심실의 수축이 약해지고 곧바로 멈춘다는 사실은 당시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용액에 담그자 여기 링거 주사익을 세계에서 알린 논문 링거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액체는 수돗물은 심장의 관리로 지극히 뛰어난 특징이 있어서 조건에 따라서는 이 액체 속에서 심장이 4시간 이상 계속 작동, 게다가 실험이 끝나도 혈액이 흐르고 있을 때의 심실 수축과 그러니까 이렇게 정력으로 생성된 생리 수혈은 불가능하며 거기에 염화 작동하지 않았다. 또 수돗물에 함유된 칼슘 대신에 소를 작동한다. 그러나 수축이 멈춘 후에 탄산칼슘을 첨가하자 수축 활동이 다시 되었다. 탄산칼슘이 이렇게 되어졌네요. 비밀이. 그래서 요컨대 혈액대체제는 그래서 개발이 되어졌다는 거죠. 탄산칼슘. 링거 주사익의 효능. 이 액체는 일시적인 대체액뿐만 아니라 생체에서 적출한 이 액체 속에 보존해 두어서 세포를 장기간 살려두는 것도 가능하다. 세포를 살려두는 것도 대형 혈장으로서 급성 출혈 치료 시에서 할 수가 있다. 물론 링거 주사익을 사용한다고 반드시 쓰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 일간 수혈 위험성을 고려하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유용하다. 그런 거죠. 혈액 응고제가 없다는 메리트. 또 한 가지 링거 주사익의 메리트는 수혈제제의 혈액이 굳어지지 않도록 혼합되어 있는 항응고제가 첨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원래 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에게 수혈 처치를 한다는 전제를 고려하면은 가능한 항응고제 혼입 약제는 첨가하지 않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혈에서는 한다는 거죠. 혈액제제의 유형성과 엉터리 헤모글로빈 이론. 혈액에는 혈액세포, 혈장의 두 종류가 있는데 혈장에는 다양한 영양소와 응고인자가 있고 그러므로 출혈을 하고 있을 때 의사들은 출혈을 방지할 의도로 혈장 제제를 투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적십자사조차도 혈장 제제 설명서에서 순환 혈액량 이상의 출혈이 발생해도 혈장을 출혈 경향 예방을 위해서 투여하는 것의 유용성은 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출혈을 방지할 목적으로 혈장 제제를 사용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의 혈장 사용량이 세계 1위인 것이다. 일본 적십자사조차도 수술 전 만성변열 환자에 감소되긴 했지만 혈장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25리터의 혈액을 흘린 사람, 수혈 노란피와 공포가 싸우다의 책이 있는데 저자인 무라카미 세이조 씨는 일본 적십사 근무를 거쳐서 도쿄 교수 또 중앙 혈액 수혈 회장 여기만 인물로 혈액에 관해서는 소위 권위자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책 속에는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도쿄지구 수혈협회에 소속되어서 병원에 신선한 혈액을 제공하고 있던 매혈자 중에서 하루 최대 체혈량이 1,400, 1,350, 2,000에 이르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마사노리라는 사람이 학회에 보고했는데 심근경색, 뇌경색 등 경색성 질환의 급성기 서양의학적인 치료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BTCA로 대표하는 카테테르에 의한 치료 그리고 CABG로 대표되는 심정외과에 의한 혈관 문합술이다. 원래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생기는 것 자체는 원래는 색소과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의 증거인 셈이지만 이 책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이 책의 주제에 비추어서 중요한 것은 만약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에 수혈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의료 실수가 아닌 한 수혈할 필요가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의료 관계자는 누구라도 알 수 있지만 PTCA는 수혈을 따위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수혈할 필요는 없다.
CABG도 승리는 쓰는 기회 의사에 당연히 수혈할 필요가 따위는 없다. 지주막하 출혈, 궤형성 출혈, 암 출혈 등의 급성기 이 점에 관해서는 말하자면 특히 암 및 궤형으로 인한 대량 출혈이 수혈 적응의 시비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암 환자에게 수혈함으로써 오히려 재발 위험성과 감염증 위험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호나스 씨가 기술한 제4장에서 명쾌한 해답을 얻었을 것이다. 또한 궤형성 출혈에서도 수혈하면 오히려 사망 위험도가 상승한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대로이다. 이러한 증상에서도 수혈할 필요는 없다. 교통사고, 외상, 화상, 골절 등에 쏟아내는 구구의학적인 처치에 관해서는 이와 동일하게 실현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혈의 시비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그 위험성과 장점을 고려하더라도 수혈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적다. 산부인과 분야, 혹시 만약 여기까지 내 주장에 동조해줄 의사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최후까지 고민되는 것은 아마 산부인과 분야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산부인과 퇴원, 박리 등의 경우는 옛날 같으면 사산한 경우도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양의 혜택일 것이다. 이 산부인과적인 문제는 과거에는 임신정의 영양요법에 의해서 예방할 수 있었지만 현대에는 그와 같은 영양요법을 거의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질환은 전보다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위험성을 안고서 현장에서 매일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산부인과 의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퇴원, 박리 등 산부인과 질환의 일부는 대령 치료과 동시에 수술실에서 진행. 그렇다면 갑자기 대량 치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사선 조사로 죽어가고 있는 혈액을 주입하는 일의 시비가 의학계에서 문제시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체는 물론이고 태아도 모체의 체액 감소와 산소 농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따라서는 이 분야에 관해서는 만큼은 결론이 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만한 연구도 발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교통사고 등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상황, 그 외에 다른 큰 문제가 없을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태반, 조기, 박리 등은 지혈이 쉽지 않다는 것과 사실과 수혈하게 되면 아기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상충하는 종합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즉 지혈만 한다면 자궁 출혈을 막는 것은 오늘날의 의학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태아는 분명히 사망하게 된다. 만약 나의 아내가 그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그렇게 외국에서는 무수혈 수술이 대세이다. 우선 무수혈 수술을 도입함으로써 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들은 혈액을 보존하기 위한 진보된 방법을 도입하려고 한다. 환자가 배출한 혈액의 회수와 이용이다. 이것은 잘못 이용한다면 자신의 혈액이므로 수혈에 의한 거부 반응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외과 기술의 향상과 구의학 기술의 향상과도 관련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수술이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을까? 의학 일환을 뒤엎은 생리학자 르네 칸톤, 호라스 션스케. 우리들은 수혈을 간주한다. 내려갈수록 고자들은 수혈에 대한 경종은 수혈은 많은 환자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수혈은 미국 의학계가 직면한 최대의 과정 중에 하나이다. 수혈은 맹신자인 의사다. 수혈 거부가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혈고. 그래서 이것은 수혈교 신자인 의사들이었다. 문제는 오히려 옳았다. 이것은 충고를 받아들인 것이 옳았다라는 거죠. 맹신자. 그래서 이제 수혈 1인 수술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다. 다루는 사람들과 외과 수술하는 사람 모두 무수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 요아힘 볼트 박사 마취학 의사들의 무수혈 수술의 필요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계기는 에이즈 비극이었다. 벌써 이런 문제가 벌써 오래됐군요. 참 무지한 사람들은 뒤늦게 이제 깨닫지만은 인체는 양동이가 아니다. 일반적인 환자에게 정례의 개복 수술을 시작할 때는 수혈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혈에서 무수혈 수술로 많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자신들이 이제까지 해온 수혈 의료의 어리석음과 위험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왜 수혈하는 거지라고 물으면 의사는 당연하다듯이 대답한다. 출혈을 했으니까. 현대의학 교육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1리터 출혈했다? 그러면 1리터 수혈해라. 마치 양동이 물 것 같다. 그러나 인체는 양동이가 아니다. 치시마 박사의 예언, 장간조혈설, 세포가역설, 세포신생설, 50년이나 앞선 1963년부터 제창한 치시마 기쿠 박사, 그의 이단제로 취급되어 기성학계로부터 탄압과 목살을 당하는 과거처에 당했다. 치시마 박사에게 사서하여 그의 학설을 병력적으로 실증한 사람이 그의 제자인 모리시타 게이치 박사다. 이 두 사람에 의한 치시마 모리시타 학설은 반세기 지난 오늘날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iPS 만능세포의 존재를 이미 50년 이상이나 앞서 입증한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위대함을 알만하다. 나는 iPS 세포를 이미 50년 전에 발견했는데 하면서 86세의 모리시타 박사는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었다. 50년 이상이나 앞서서 입증한 것만으로 두 사람의 위대함을 알만하다. 노벨상 야마나카 교수 가 아니라 치시마 박사와 모리시타 박사가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노벨상을 두 사람이 기뻐할 리도 없겠지만 야마나카 교수가 치시마 박사, 모리시타가 벌써 다 iPS 세포에 대해서 예언, 장간조혈설 이런 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단자로 취급돼서 기성학계로부터 탄압과 묵살을 당하고 그렇게 이 노벨상에 참 불협 이런 비리가 있네요. 혈액 내로 주입된 혈액, 그것은 미래에 따라 발생할 GVHD의 급성 폐장애 등의 비극을 변명의 의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미리 내다본 것이다. 대수술조차도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수혈 의식이라는 승비가 생겨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벌써 의사들이 눈을 떴다. 1960년대, 1970년대 지나면서 수혈의 문제를 벌써 많이 봤다는 거죠. 누가 무수혈 수술을 확산시켰는가? 수술하는 의사들은 수술 중에 출혈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 출혈한 불량만큼 수혈로 보충하면 된다는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수혈 수술은 출혈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무수혈 수술이 촉진되었다는 점은 질 높은 우리가 촉진되었다는 의미이다. 수술 시 출혈을 줄이는 수술 기법이야말로 외과 의사의 기술이다. 드라마 설득에 숨겨진 악이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혈을 거부하는 이 증인을 공격해왔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수혈 거부 후 자녀가 사망하자 외과 의사는 그것보다도 부모를 비난하고 그러나 이 정에서 점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럼에도 절호의 길이라는 뜻이 여호와의 증인을 공격하는 것을 했다. 그 배경에는 악의가 있었다. 여론 조작을 하는 미국 국방성도 무수혈 수술을 연구 중이다. 국방성이 거액을 투자해 무수혈 수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투력, 병사의 생명은 군대에서 전투력이다. 그것을 수혈 치료 부작용으로 상실한다는 것은 전투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네요. 근데 웬일인지 그 충격적인 사진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밀수검을 통해서 발표가 없기 때문에 더구나 충격적인 결과를 접수한 후생 노동생이 암수술에서의 수혈을 자수하라든가 교재를 통보했던 것도 아니다. 무혈 치료가 자가 수술 요법이란 말인가? 기타 의사의 발견과 노력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수혈은 발암요법임이 증명된 것이다. 일본의 우리 현장은 절대히 무사한 일주인 것이다. 의사도 연구자도 영혼을 빼앗긴 멍청이가 되었다. 의학계는 그와 같은 주류를 벗어나 색다른 의료를 시도하는 의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70여 차례나 여호와의 증인을 수술했던 희귀한 의사, 개인 차원에서 무수혈 수술에 도전해 온 드문 의사가 있다. 오간에 나루히코라는 외과 의사다. 일찍이 암 환자에게서 암 발견을 어떻게 알릴까?
개의 혈액을 희석한 바닷물로 교체한 실험. 칸톤개, 이것은 어떤 학자가 한 동물 실험이다. 그것은 개의 혈액을 희석한 바닷물로 교체한다는 대담한 실험이었다. 혈액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혈조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혈액은 바닷물과 동등하다는 의미이다. 혈조. 프랑스어로 바다 어머니와 같은 의미다. 혈액이. 실제로 그가 체험한 수술 중에서 발생한 대량 실혈사에 대해서 진심을 알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부숴라. 일본에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무쇠를 수술로 수천 건이 해냈다는 경악할 만한 의사도 있는데 그는 다름 아닌 히로스 테로 의사다. 무쇠를 수술의 성과는 그의 저서에서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다. 시술한 사람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한다. 테로. 메스컴 교육은 악마적인 세력의 지배에 당하고 있다. 우리들은 먼저 알아야 한다. 인류 역사는 최초로 혈액을 빼내고 곧바로 희석한 바닷물을 주입한다. 이 실험은 대령치를 환자에게 희석한 바닷물을 수입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오호. 희석한 바닷물. 새로운 책 환경에서 혈구 성분은 정지시간다. 급속한 활력을 통해서. 희석한 바닷물은 생체내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참으로 바다는 생명의 문이었다. 칸톤의 개 공개 실험은 전 세계 신문에 보도되어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바닷물과 소디움이라는 이름, 그것은 화학적인 나트륨의 의미의 이름인데 이 개는 혈액을 바닷물로 교체한다. 그래서 건강했다. 생체의 체가 바닷물은 동일한 성분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일한 작용을 한다. 생략자 르네 칸톤은 자신의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3단계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실시했는데 개인은 실험 전보다 더 활발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우선 체중 5kg의 개를 준비하고 개의 혈액을 뽑아낸 후에 혈액 농도와 똑같은 미네랄 농도로 희석하여서 조절한 동일한 양의 바닷물을 혈관으로 주입했다.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가혹한 시험이었다. 배설할 시간도 주지 않고 혈액을 다량의 희석한 바닷물로 교체한 것이다. 실험은 90분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주변 바닷물 3.5리터에 달하여 개의 거품은 불룩해지고 녹초되어서 드러눕게 되었다. 체온은 내려가고 신장의 배설 기능도 약해졌으며 생명활동도 저하되어 갔다. 그러나 5일 후에 개는 완전히 회복되어 씩씩하게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더 가혹한 두 번째 실험은 여기서 두 번째 본격적인 공개 실험도 같은 해에 실시했다. 그 실험은 전세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실험에 예정된 체중 10kg의 개의 실험 방법은 지난번보다 더 가혹해졌다. 먼저 혈액을 사혈법으로 빼낸 것이다. 극한 상황에 직면할 때까지 혈액을 뽑아낸다. 그 후에 지난번과 동일하게 희석한 바닷물을 주입한다. 사람으로 맞은 불의의 사고로 대량 치료를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개인은 실을 쌓아할 수도 있다. 칸톤은 비장한 각오로 임했다. 그가 직접 기록한 내용은 생생하다. 대퇴, 널쩍 다리 정맥에서 개 체중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425g의 혈액을 4분간에 걸쳐서 뽑아내었다. 개는 각막 반응이 소멸됐다. 더는 혈액을 뽑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희석한 바닷물 주입을 시작했다. 12일 동안에 희석한 바닷물 532cc를 주입했다. 각막 반응을 재차 확인했는데 이렇게 세 번째 실험은 백혈구가 바닷물에서도 생존했다. 다음으로 칸톤은 여러 종류의 동물을 이용해서 세 번째 실험에 도전한다. 백혈구가 희석한 바닷물에도 생존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한 것인데 실험에 이용된 동물은 포유류, 개, 토끼, 양서류, 개구리, 파충류, 도마뱀, 어류, 또 조류 등 지구상의 대표적인 동물들을 모두 망라하여 실험에 도전했다. 혈구세포 중에서도 백혈구는 지극히 예민한 세포인데 어떤 영역 속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사멸하는데 칸톤은 각각의 동물에서 채취한 혈액을 바닷물로 희석한 후에 백혈구의 동형을 현미경을 주시했다. 정말 혈액 속에서와 똑같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생존해 있었다. 실험은 아주 멋지게 성공했다. 유착성, 굴출성, 아메바 운동 등 생명은 어머니 바다에서 생겨났다.
1904년 르네 칸토는 이러한 일련의 실험 결과를 소재로 한 권의 책을 저술했다. 제목은 유기체 환경으로서의 바닷물, 이야기 쉽게 말하자면 생명을 살리는 바닷물이라는 의미다. 생명자 칸톤이 개의 혈액을 바닷물과 교체한다는 대도한 발상을 하게 된 것도 그때까지 생명의 해양 발생설을 깊이 이해하고 탐구해왔기 때문이다. 프랑스 다윈에 대한 반목, 칸토는 기성학설에 속박되지 않는 생리학자였다. 아픈 증상은 질병이 치유되는 반응이다. 현대학은 아픈 증상을 질병으로 간주한다. 부분적인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것. 감기가 들면 열이 난다. 열은 체온을 상승시켜 병 원체를 죽이고 세균성 질환을 뒤엎은 르네 칸토의 이론. 그러나 칸토 씨는 학교의 반발 등은 전혀 개의치 않고 해양생명론이라고 해야 할 이론을 확립한 그는 다음 단계로 볼거름을 옮겼다. 그것은 해수요법 탈라소 테라피의 실천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그의 의원은 그리스 타라사 바다의 테라피 병간호에서 유래한다. 칸토의 계를 비롯한 일련의 실험 과정에서 해양 이론이야말로 질병치료와 직결된다는 점에 확신을 가졌다. 칸토의 계를 비롯한 일련의 실험 과정에서 해양 이론이야말로 질병치료와 직결된다는 점에 확신을 가졌다. 혈액을 희석한 바닷물로 교체하는 게는 오히려 활력이 넘쳤다. 이런 관찰 결과를 통해 바닷물은 생명력을 활성화시킨다고 확신을 얻었다. 많은 질병의 원인은 인체 내부의 환경 균형이 붕괴된 결과 손상된 균형을 희석한 바닷물 주입으로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키고 이 요법으로 국소적으로 나타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래여 세균병인설은 학계에서 확고한 위치에 서게 되어졌다. 현대의 중심이 이루어진 세균병인설? 세균과 바이러스 등 병원체가 만병을 일으킨다? 그것은 연면이 이어진 현대의학의 뿌리가 된 것도 말할 것도 없다. 칸토의 방법은 그 당시 의학계의 총화였던 파스텔은 정반대의 것이었다. 질병의 원인을 핀포인트 정하는 파스텔의 의학에 비해서 칸토의 의학은 생체의 전체적인 기본 바탕의 복원을 지향하는 것이다. 질병의 원인을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적인 문제는 병원체를 가리키며 전체적인 문제는 체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증식한다는 것은 체질이 악화된다. 칸톤 해수요법의 눈부신 효과. 그러나 개인 행사와 탄압도 칸토에 대해서는 무력했다. 해수요법의 체질 개선 효용을 믿고 이상에 불타올랐던 그런 정면으로 돌파했어야겠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해수요법을 시행하는 해양진료소를 파리에 개설했고 의학에는 반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많은 의사들이 그 이론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해수요법에 대해서 눈부신 효과. 장기부서 혼수 상태에 빠진 장기부서 한석이 희석한 바닷물을 정밀조사하자 환자는 순식간에 회복되어 죽은 늪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자살미소 음독자살을 깨한 젊은이의 치유사례. 희석한 바닷물의 대량 정맥조사를 하자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와. 간경변 하루나 이틀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간여된 중증의 간경변 환자를 해수요법을 시작하자 2주일 후에 퇴원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체질 개선이므로 당연히 모든 병의 효과 다방면에 체질 개선이 되어져 버린다. 이 말이 이거 장청수나 비슷하네. 혈청 장청. 마찬가지로 해수요법이 해상진료소는 세계 각처로 확산되었다. 해수요법. 생리식염수. 희석한 바닷물을 소금이나 생리식염수, 링거주사 이거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네랄 성분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바닷물이 아니면 진정한 효과는 없는 겁니다. 바닷물. 이 바닷물이 중요하군요. 해수요법이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함유된 미네랄 효능이다. 그 생리작용에 작용하기 바란다. 주목하기 바란다. 생리식염수, 링거주사 등에는 이러한 유용성분은 함유되어 있지 않다. 확실히 바다는 대자연의 생명의 어머니이므로 작용물이 풍부하다. 치시마 박사와 모리시타예 박사의 학설, 장관조혈설, 세포가역설, 세포신생설. 음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무엇을 먹느냐 하는 거죠.
세포가 살아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일요법에서 플러스 해수요법, 미래를 위한 우리 혁명으로 칸톤에게는 오염된 피, 과잉의 피를 빼내고 그것은 사일요법 자체이다. 아하. 3일 단식하면 70% 치유된다는 책에서 상시하고 있지만 모든 병은 체질 오염에서 비롯된다. 단식하면 신체는 스스로 정화한다. 그러므로 단식은 만병을 치유하는 묘법인 것이다. 수혈을 대체하는 궁극적인 미래의 요법을 증명하는 칸톤에게 그 원리는 암치료와 치매 정화 등의 희망을 불어넣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혈을 대체하는 의료가 될 수 있다. 현대학의 최대 실패작은 수혈은 지금 당장이라도 금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폭론이다. 라고 의학계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엄청난 반론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하든 염려할 필요는 없다. 칸톤의 개야말로 수혈 불필요론이 증명이 된다. 르네 칸톤이 증명한 해수요법이야말로 수혈요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궁극적인 미래의 요법인 것이다. 칸톤의 개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연간 120만 명이 수혈을 하고 있다. 부작용으로 10만여 명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 개에게 주입된 바닷물은 혈장 성분이 된다. 한편 혈구 성분은 살과 뼈 등의 체세포에서 생겨난다. 체세포에서. 그러니까 iPS 세포가 역할을 하는 것이 된다는 뜻이죠. 살이 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포 가역설로 지금으로부터 50년이나 앞서 성립된 것이고 모리시타 학설인데 더군다나 100년 전에 성립된 칸톤의 개 실험을 통해서 멋지게 이 책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iPS 세포 속에서 쓴웃음을 지었지만은 바닷물로 통해서 채워지자 재생되고 여성이 남성보다 장수하는 이유는 암은 신체 정렬 장치라고 모리시타 암은 신체의 정렬 피를 맑게 하는 장치라고 모리시타 박사는 말한다. 요즘 여성의 생리는 일종의 사일요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즉 여성은 매달마다 오염된 피를 배출하고 있는데 일종의 해독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에 비해서 수명이 길다는 학설은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피를 빼내고 정화되고 하는 이 참 중요한 것을 우위성으로 봐도 오늘날 개성되어 있는 칸톤 의료 1956년 파리 국회에서 혈전보다도 바닷물이 분명히 우수하다고 발표되었다. 56년에 혈전보다 바닷물로 개발한 칸톤 혈장 우위성이 입증된 것이다. 2004년 파리에서는 대대적으로 칸톤 100주년 기념 축제가 개최되었다. 해수욕을 시작하는 임성이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제약돈이는 소아과 의사로서 임성에서 많은 칸톤 치료를 실천하고 있다. 마리 조제 스트링 의사는 수혈의학협회 회장으로서 과거에 제네바 대학의 혈장 수혈센터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칸톤 혈장 임상의 연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말기이방암을 축소시키는 해수요법 암치료에서도 칸톤 요법이 주목을 받았다. 모든 병은 신체 내부의 균형이 붕괴됨으로써 발생한다. 그것은 암에서도 해당이 된다. 그녀는 이미 팔에 통증을 수반하는 부종이 발생했다. 겨드랑이 아래 등등등등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미네랄 그 밖에도 기소, 비소, 붕소, 코발트, 크롬, 바나듐, 니켈, 카드뮴 등 원소가 나열이 된다.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면 체내 요소가 활성화되지 않으며 유전세포 내의 핵산이 이상 증세를 일으킨다. 미량 미네랄의 역할은 적혈구 증식, 구리, 아연, 망간, 코발트. 생리식염수와 링거주 사이의 한계는 미네랄 결핍은 물론이지만 반대로 과잉 상태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게 될 수도 있다. 현대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엄선한 포인트에서 채취한 살아있는 바닷물, 엄선한 포인트 채취 해역의 엄선한 바닷물은 소형들이 현상이 있는 장소,
있고, 살아있는 바닷물은 먹이사슬을 소형들이 중심지에서 관찰하는데 먹이사슬 식물성 풍부한 곳 이런 데서 미네랄이 있고, 희석법은 간토는 바닷물을 정류수가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로 희석했다. 미네랄 여러 성분이 그대로 체내에 흡수될 수 있다. 그래서 멸균법은 열처리가 아니라 여가 멸균 따라서 바닷물의 항균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멸균법. 그래서 이온화된 미네랄은 세포막을 원활하게 통과한다. 이게 생명이 돌고 있는 그 물이 필요하군요. 현지역을 지배하는 록펠러 재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있고, 영유아 부인가에서 흡혈 비즈니스의 대붕괴가 시작이 되었다. 내종에 독이 든 물 이에 대해서 얘가 예방접종이다, 불화물, 첨가수다, 수혈링거수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독이다. 전혀 발전이 없는 수혈에 대한 기본 사상이다. 예, 이렇게 됐네요. 국제의료 마피아의 시도다. 록펠러 집안은 약을 신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혈액 대형의 생리식염 요소 발명인데, 수혈을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죽었다. 그 후에 이렇게 이제 생리식염소가 또 혈액을 하지만 얼마 지나자 또 여러는 재차 또 혈액을 지지하고, 왜 그럴까요? 혈액형의 발견, 혈액형이 일치하면 안전하다고? 정년대 ABO형인데, 그러므로 다른 모든 혈액형에 적합하다고 할 수도 없고, 과거의 수많은 실패를 끊는 것도 혈액형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현대의학은 야전병원의 의학이다. 야전병원에서 있었던 그런 소독소설, 록펠러 연구소와 수혈이건이라 GVHD에서 급사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했고요. 비형 그리고 에이즈, 간염, 혈액형의 발견으로 혈액 비즈니스에 서강이 비쳤는데, 록펠러 재벌은 혈액형이 있어서 애국심을 이용하여 독머리를 하다. 그래서 비즈니스 독점은 착착 진행되어 가고 이런 이 역사가 있었군요.